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내용은 이제 강체 회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전에 사실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 그 회전 내용이 조금 이제 뒤로 미루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늦춰졌죠. 그래서 강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의 모양이 이제 외력에 상관없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우리는 강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물체 병진 운동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정이 또 계속 있었냐면 물체의 부피를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 있었어 왔어요. 물체의 부피를 무시하니까 물체는 당연히 회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선 또는 곡선상의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물체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부피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피가 존재할 때는 외력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뭐 CD 디스크 생각해도 되겠고, 이런 CD 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CD 디스크 위에 어떤 한 점을 P라고 할 때 그 P점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운동하는 점 P를 어떻게 우리가 좌표로 나타낼까? 우리가 그 전에 익숙한 좌표는 XY 그 직각 좌표계죠.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 이렇게 직각 좌표계인데 직각 좌표계도 물론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직각 좌표계는 조금씩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전과 관련된 이런 입자의 위치는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하는 극좌표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수월하겠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걸 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좌표는 두 가지 이제 좌표로 나타나는데 마치 x, y랑 똑같죠. 두 가지 점을 하면 정확한 지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몰 r이에요. 이 스몰 r은 바로 회전축,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으로부터 그 점 P 사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스몰 r로 나타냅니다. 그럼 스몰 r에 대한 정보만 딱 있으면 정확한 P의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원의 경로가 전부 다 P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로 정확한 또 지점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세타는 우리가 각도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각 위치가 되는 거죠. 각 위치는 이렇게 기준선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 점 P가 얼마만큼의 각도 위치에 존재하냐를 바로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과 세타, 즉 두 개의 극좌표를 알면 회전하는 P의 위치를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S라고, 이 각도 세타는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각도는 이제 디그리라고 해서 전체 원 한 바퀴를 이제 360개로 쪼갠 그래서 그 한 조각 하나의 그 각을 우리가 1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디그리 단위가 우리 훨씬 더 뭐 일상생활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많이 쓰일 수 있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가 강체 회전에서는 물론 디그리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바로 라디안 단위를 또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럼 이때 이 라디안을 어떻게 정의하냐? 바로 이 각도를 R분의 S로 정의합니다. 이때 이 R은 조금 전에 회전축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라고 했고 그럼 이때 이 S만 알면 되는데 이 S는 바로 기준선으로부터 이 P까지 원호 길이가 바로 요 S가 돼요. 그래서 원호 길이를 S, 즉 이 기준선부터 이 위치 P까지 원호의 길이를 이러한 반지름 R로 나눈 걸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단위를 라디안을 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원둘레라고 하면 원 전체의 한 바퀴를 다 도는 거니까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그때 그 세타는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그 원둘레는 한 바퀴 그 둘레 요 S가 바로 2파이 R이 되는 거고 그걸 반지름 R로 나누면 바로 R이 소거되면서 2파이만 남으니까 즉 우리는 여러분들이 통상 이제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 그 디그리 단위 360도는 라디안 단위로는 2파이 라디안과 같다는 거죠. 뭐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180도는 절반 2로 나누는 거니까 2로 나누면 파이 라디안.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90도, 디그리 단위 90도 같은 경우는 다시 2를 나누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몇 가지 사실 좀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좀 수월하기도 하죠. 그래서 1 라디안 같은 경우는 360도를 2파이로 나눈 건데 계산해 보면 약 57.3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라디안은 57.3도인데 사실 이 숫자까지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강체는
한 입자가 세타만큼 회전하게 되면 다른 모든 입자도 세타만큼 회전합니다. 그게 바로 강체죠. 즉 회전하는 데 있어서 어디는 더 빠르게 회전하고 어디는 덜 느리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체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유체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당분간은 계속 강체를 가정할 거고, 그 말은 어느 지점에서 요 P점에서 각 세타만큼 변했다고 하면 또 다른 의미의 지점에서도 Q든 R이든 다른 지점도 그 시간만큼 똑같이 세타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우리는 그 강체의 각 위치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 세타의 각 위치는 우리가 1차원 병진 운동에서 입자의 위치 x와 대응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봐보죠. 만약에 어떤 강체 위에 한 입자가 원래 A 지점에 있었는데 델타 T라는 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TI일 때는 A 지점이었다가 TF 나중 시간에는 입자 위치가 B로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그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번 더 봅시다. 위치가 A에서 B로 회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각 변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각 위치가 변했죠. 왜냐하면 처음에 각 위치는 세타 i였는데 나중에 각 위치는 세타 f로 변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각 변위의 변화량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각 변위라고 해요. 각 위치의 변화량.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세타라고 쓰고, 데이터 세타는 나중 각 위치에서 처음 각 위치를 빼주면 됩니다. 이건 마치 계속 우리가 대응시킬 텐데 병진 운동에서 위치의 변화량 변위 델타 x를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빼는 것과 똑같이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균 각속도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평균 각속도는 이렇게 걸린 시간이 델타 t라고 했으니까 걸린 시간 중에 그 1초라고 하면 1초 동안 얼마만큼 각 위치가 변했냐, 즉 단위 시간 동안에 각 변이를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속도는 오메가라고 쓰고,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AVG라고 쓴 거죠. 그래서 평균 각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평균 속도, 병진 운동에서 평균 속도가 델타 T분의 델타 X 요 식과 완전히 서로 대응되니까 조금 전에 델타 X와 델타 세타가 대응되고 세타와 X가 대응된다 그랬죠. 즉 여기서는 V와 오메가가 서로 대응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대응된다고 해서 이제 단위가 같은 건 아니에요. 단위는 분명 달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위치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단위가 미터인데 세타 같은 경우는 따로 단위가 또 존재하지 않죠. 차원이 없는 물리량이니까 차원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대응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속도 배우고 변위 배우고 뭐 가속도 배우고 했었던 그 파트하고 계속 이렇게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물체 운동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병진 운동에 대해서 주로 배웠지만 이 파트는 회전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물체는 병진 운동하기도 하지만 회전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디가 더 우선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물리량은 전부 다 대응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응되는 걸 계속 배워 나갈 텐데, 아무래도 많이 대응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용어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병진 운동에서 익숙했던 용어로 대응하다 보면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물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평균 각속도 배웠다고 하면 우리 이제 또 순간 각속도도 정의해야 되겠죠. 순간 각속도는 정의하기를 델타 t를 0으로 극한치하는 거니까 이때 이 오메가, 우리는 순간 각속도는 그냥 각속도라고 하기도 하죠. 각속도는 d세타 d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속도 또는 속도를 dx dt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이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속도를 다시 시간에 따라서 각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즉 각속도의 변화량과 관련해서는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이걸 우리가 평균 각 가속도 앞에 각자가 계속 붙고 있죠. 앞에 속도 앞에 아까도 각이 붙어 있었고, 위치 앞에 또 각이 붙어 있었고, 변위 앞에서도 각이 붙어 있습니다. 즉 회전이 되면 회전과 관련 물리량은 병진과 관련된 물리량 앞에 이 각이라는 글자가 포함된다,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외우기도 수월하겠죠. 그래서 평균 각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로 정의하고, 여기서 당연히 순간 각 가속도 같은 경우는 델타 t를 0으로 보내서 d 오메가 dt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건 마치 병진 운동에서의 가속도를 dv dt로 이제 정의했다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각속도 오메가는 이제 말 그대로 속도와 마찬가지로 벡터량이에요. 이것도 다 벡터량. 전부 다 벡터량입니다. 각 변이도 벡터량. 전부 다 각 위치부터 해서 각 위치, 각 변이, 여기 각속도, 그다음에 각 가속도 모두 다 우리 그 벡터량이죠. 우리 속도도 다 앞에 병지운동 다 벡터량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각속도 오메가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각속도 오메가의 방향은 우리가 오른손 규칙으로 정의를 해요. 즉 여기 보면 회전판이 그 판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이때 회전하는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4개의 손가락을 감싸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오메가의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면 그때는 오메가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당연히 물리적으로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과 반시계로 회전하는 건 엄연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메가의 방향도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각 가속도 알파의 방향은 dt, d 오메가의 정의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알파의 방향을 표현하면 d 오메가 방향, 즉 오메가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각속도가 증가하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병진 운동과 아주 비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는데요. 가속도가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가속도가 왼쪽이 될 수도 있죠. 가속도가 속도와 같은 방향이면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가 반대 방향이면 속도는 감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속도의 정의 자체가 dv dt니까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각속도와 각가속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각가속도의 방향이 알파의 방향이 바로 d 오메가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만약 각가속도 알파의 방향이 만약 똑같이 이렇게 각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라고 하면 각속도의 크기가 점점 더 빨라져야 돼요. 마치 멈춰있던 이런 CD 디스크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할 때 그때는 오메가의 방향과 각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근데 만약에 CD 한창 돌고 있는 CD 플레이어를 이제 전원을 껐다 그럼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각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면 처음 각속도에 비해서 나중 각속도가 느리게 되면 그때는 각 가속도의 방향이 각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때 반대 방향이 되면 바로 각속력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속도의 방향과 각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방향이 되냐에 따라서 각속도의 크기가 더 커지기도 하고 더 느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계속 우리가 병진과 대응되는 건데 병진 운동에서도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를 배운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때는 외력이 일정하게 되죠. F는 ma니까 F는 ma를 통해서 R자임이 일정할 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각 가속도가 일정한 강체 즉 각속도가 일정한 단위 시간당 일정한 범위로 점점 더 빨라지는 운동 또는 일정한 범위로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각 가속도가 일정한 것과 등가속도 운동하는 입자는 서로 공식 자체를 엄청 이렇게 대응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하면 여러분들 많은 공식 외우고 있을 텐데 그것과 똑같이 대응시키면 됩니다. 대응시켜서 회전과 관련된 물리량을 보면 나중 각속도는 처음 각속도 더하기 알파 t v는 v0 플러스 at와 똑같이 대응시켜서 적을 수 있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한번 읽기만 해보면 나중 각위치는 처음 각위치 더하기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 제곱 여기서 요 오메가 i 이것도 처음 각속도죠. 그리고 요 알파가 일정한 이제 운동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공식에서 시간 t를 소거해서 정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배울 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외우는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또 정리해보면 나중 각속도의 제곱은 처음 각속도의 제곱 더하기 2알파 각 변이 나중 각위치 빼기 처음 각위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식을 또 유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알파를 또 소거하게 되면 요 식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 각위치 빼기 처음 각위치는 2분의 1 곱하기
처음 각속도와 나중 각속도의 평균값과 같다. 그래서 t를 곱해줘서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물리 문제 풀 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원체 많이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강체 같은 경우도 각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참 많이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응해서 공식을 좀 암기를 좀 해두면 굳이 이런 그 각 가속도가 일정한 강체의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이 입자에 대한 공식을 이미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뭐 x는 세타와 대응된다든지 v는 오메가, 그 다음에 a는 알파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것만 알면 얼마든지 그때그때 공식을 바로 떠올려서 적을 수 있을 테니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회전 운동에서는 물체가 결국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주기성을 가지니까 회전수, 즉 여기서는 뭐 F가 됐든 T가 됐든 그러한 주기성을 갖는 그러한 물리량이 되게 중요한 값을 갖게 되는데, 병진 운동 자체는 이러한 여기에 회전수와 관련된, 즉 그 F나 T와 관련된 대응되는 물리량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대응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진동수 또는 이 주기와 관련된 대응되는 병진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물리량에 대해서 조금 한번 비교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 제 강체가 이런 원점 O를 기준으로 여기 표현 안 됐지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Z축이 있죠. 이 Z축에 대해서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그럼 이때는 오메가의 방향은 오메가 K 헷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점 P, 강체 위의 한 점 P는 이렇게 원을 따라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회전할 때 회전하는 방향이 접선 속도 V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접선 방향의 속도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접선 속도라고 하는데요. 이 접선 속도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ds dt, 즉 접선 방향으로의 변이를 요 미소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이거 요 s, 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이 호의 길이 s가 바로 r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요 s의 정의, 라디안으로 단위를 쓰는 s의 정의가 바로 r분의 s였으니까 보통 외울 때는 s는 r 세타 이렇게 많이 외우죠. 그래서 이 s 대신 r 세타를 대입하게 되면 d dt r 세타인데 요 r은 어차피 시간과 무관한 상수입니다. 왜냐면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r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남아있는 d 세타 dt,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바로 각속도 오메가로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v는 r 오메가, 이거 워낙에 유명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v는 r 오메가, 이 v는 접선 속력이죠. 접선 속력과 바로 각속력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 즉 아까 각속력 같은 경우는 뭐 P점이든 임의의 여기 Q점이든 임의의 R점이든 어느 지점이든 똑같은 시간만큼 세타만큼 회전하면 똑같이 다 세타만큼 회전합니다. 오메가는 다 똑같아요. P점이든 Q점이든 R점이든 오메가는 다 똑같은데 접선 속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메가가 같아도 접선 속력은 반지름 R에 또 관련되어 있는 함수, 관련되어 있는 함수기 때문에 R이 더 크면 V는 더 커지죠. 즉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접선 속도는 더 빨라져요. 거리가 더 머니까. 그래서 강체 내의 모든 점의 각속력은 같지만 접선 속력은 위치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식은 이렇게 V는 R 오메가 이렇게 외우면 된다. V는 R 오메가 잘 안 외워지면 S는 R 세타, 여기서 바로 양변을 미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점 P의 이제 그 속도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속도를 알면 또 가속도도 계산할 수 있죠. 특히나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바로 접선 속력을 이렇게 그 미소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V는 이제 조금 전에 아까 R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 R 오메가 대입하면 이 R은 또 어차피 상수의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럼 남아있는 건 D 오메가 DT인데 이걸 우리가 각 가속도 알파로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접선 가속도 A는 바로 R 알파, 이렇게 S는 R 세타, V는 R 오메가, A는 R 알파, 이렇게 세 가지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서로 이렇게 미분,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 가속도가 이 입자에 작용한 이 입자의 전체 가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전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원운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원운동 하려면 물체에는 반드시 회전 중심으로의 R자 힘이 존재해야 물체는 원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입자 같은 경우는 이 P 입자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 방향,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지름 가속도 또는 구심 가속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A는 R 알파에 대한 관계식에 해당되는 이 A는 구심 방향이 아니라 바로 접선 방향이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정의장애체가 접선 방향의 속도의 변화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접선 방향이라고 해서 첨자를 T라 썼고, 그래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 접선 가속도와 각 가속도와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구심 가속도는 구심의 첫자에 따서 이제 소문자 C를 쓰는데, 우리 구심 가속도 공식은 R분의 V 제곱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심력 공식이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이게 바로 가속도 항이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인데, 이 V가 조금 전에 이건 접선 속도거든요. 그래서 접선 속도 공식인 R 오메가를 대입하면 그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물체 여기서 전 P의 전체 가속도 같은 경우는 접선의 방향, 접선 가속도도 있고 구심 가속도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벡터로 더해줬을 때 계산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실수죠. 알파에 AL을 잘못 적어서 이게 알파입니다. 여기서 구심 가속도는 제곱이니까 R의 제곱, 알파의 제곱, 그리고 여기 그 구심 방향의 가속도는 아까 R 오메가 제곱이었으니까 R 제곱 오메가 4제곱.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R은 바깥으로 나오고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 스몰 R과 선생님 이거 스몰 C는 뭐가 다릅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몰 C는 구심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이 R은 지름 방향의 가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따지면 물체에 작용하는 그 가속도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 AT와 지름 방향의 가속도 AR, 요 지름 방향, 요 R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R을 쓰는데 여기서 이 물체는 지금 원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을 받기 때문에 이때 지름 방향의 그 가속도의 크기가 바로 구심 가속도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첨자를 좀 바꿔 쓴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가속도 A는 R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인데, 요 알파 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물체가 등속도 운동할 때는 물체 가속도가 0이잖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도 각속도가 변하지 않는, 즉 각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각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각 가속도 값은 0이 되죠. 만약에 알파가 0이 될 때는 당연히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요거 남는 값은 뭐밖에 없는 거죠. 즉 중심 방향의 가속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운동 공부할 때도 사실 그 부분만 공부를 주로 했었었는데, 원운동 중에서도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 등속이라는 것 자체가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구심 방향의 가속도만 있어서 이렇게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였고, 근데 좀 더 일반적인 물체 운동 같은 경우는 원운동을 하더라도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물체도 각 가속도가 존재하는 게 더 일반적이니까 그 항까지 포함시키면 이러한 항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물체가 그 각 가속도를 가지려고 하면 물체의 외력이 작용해야 돼요. 당연히 그 가속도하고 각 가속도를 서로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죠. 물체가 그 가속도 운동하려면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체가 이러한 각 가속도 운동하려면 또 물체의 외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병진에서 힘과 대응되는 건 바로 회전에서는 바로 우리 토크라고 하는 돌림 힘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봐보죠. 고정된 점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인 입자가 원에 따라 회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접선 방향으로의 R자임이 있고 구심 방향으로 R자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접선 방향으로 요 R자임 요거를 F는 MAT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AT가 바로 접선 방향의 가속도죠. 그러면 이때 원의 중심을 통과하고 종이면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입자에 대한 R자 토크, R자 돌림힘 같은 경우는 구심 방향으로는 R자 토크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R자 토크라는 건 바로 R 크로스 F, 입자의 위치 벡터와 입자에 작용하는 힘 벡터의 이제 벡터 곱인데, 여기서 위치 벡터가 이렇게 R 벡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구심 방향의 힘은 토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럼 이때 토크가 만드는 힘은 어떤 방향이냐? 바로 접선 방향으로의 힘만 바로 입자에 토크를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R과 F가 서로 지금 직각이죠. 직각이니까 바로 그 크기만 곱해주면 되고,
이 F 대신에 조금 전에 이 식인 MAT 곱하기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접선 방향 가속도가 아까 R 알파라 그랬으니까 그 R 알파를 대입하는 건데 이것도 좀 못하죠. 이것도 R 알파를 이렇게 AT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여기 R이 두 개예요. 그래서 MR 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좀 더 뒤에 다시 볼 텐데 당분간 MR 제곱을 대문자 I로 쓸 수 있어요. 이 대문자 I는 나중에 다음 영상을 배울 텐데 바로 관성 모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R자 토크는 I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의 식 F는 MA와 대응시킬 수 있죠. 즉 질량은 관성 모멘트 I와 대응시킬 수 있고 여기 A는 각 가속도, 가속도는 각 가속도와 대응시킬 수 있고 힘은 토크와 서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병진 운동에서는 그 외력, 힘이 R자 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속도가 딱 비례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 회전하는 물체의 각 가속도는 이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토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봐보도록 하죠. 만약에 조금 전에는 1.5를 기준으로 거리 R에 떨어져 있는 지점에 그 질량이 M인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봤다고 하면 여기서는 점 5를 지나는 고전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임의 모양인 강체인 경우 임의 모양은 거리 RI 떨어진 곳에는 질량이 MI고 거리가 R1만큼 떨어진 시점에서는 질량이 M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질량이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거니까 전체 우리가 계산하려면 그 각각의 항을 다 더해주는 바로 시그마 항 여기서 적분하면 인테그럴 항까지 만들 수 있겠다는 걸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죠. 강체는 질량이 MI인 입자의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2 법칙에 따르면 FI는 MI AI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R자 토크는 토크 I는 RI 곱하기 FI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FI는 입자의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서의 그 R자 힘이 되는 거죠. 구심 방향으로서는 토크가 그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접선 방향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FI 대신에 MI, AI를 넣고 여기 AI 대신에 RI 알파를 쓰는데 이 알파는 잘 보면 첨자 I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강체 같은 경우는 모든 지점에서의 각 변위가 같고 그 말은 모든 지점의 각 속도가 같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의 각 가속도도 위치에 상관없이 매우 다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파는 첨자를 쓰지 않고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쓴 거니까 모든 입자로 확장하게 되면 즉 모든 그러니까 전체 그 하나의 그 강체에 작용하는 R자 토크는 각 입자에 대한 토크의 합과 같고 앞에 시그마를 붙여주면 이 가로에 있는 요 값 즉 시그마 I는 이제 1부터 뭐 N까지 이렇게 되겠죠. MI, RI의 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바로 대문자 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문자 I로 정리를 하면 이것은 강체죠. 강체에 작용하는 R자 토크는 I 알파와 같고 아까 F는 MA 식과 대응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F는 MA라는 공식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말은 앞으로 회전 문제 풀 때는 토크는 I 알파 이 식을 정말 많이 쓰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내용에서는요 이제 강체 회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회전과 관련해서 각각의 우리가 지금 새로운 물리량이 몇 가지가 나왔죠. 근데 새로운 물리량이 전부 다 병진 운동과 이렇게 다 대응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뉴턴의 제1법칙 F는 MA 요 식을 우리 대응시키면 토크는 I 알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는데 즉 힘은 회전에서는 토크를 대응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의 우리가 뉴턴 법칙에서 질량 M으로 했던 건 여기서는 I라고 하는 관성 모멘트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관성 모멘트가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 많았습니다.